자,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까지 누구나 다 알았듯이 이제 테슬라였는데 네. 언제부턴가 이제 BYD가 1위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세계 시장 18% 네. 이상을 점유했다. 네. 이 얘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분석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은 중국이 그만큼 내수가 엄청난 국가다라는 거를 사실 대변해주는 인구가 10몇 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현지에 있는 친구 얘기 들어봐도요. 이게 그렇게 판매는 많이 되는데 충전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제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럼 너 어떻게 해? 그랬더니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사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중국 내에서 되게 매출을 엄청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결국은 이제 글로벌 점유율인데 그렇죠. 중국도 글로벌에 포함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할 때 비아디를 긴장을 하려면 그 예전에 제가 휴대폰도 화웨이 폰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막 성룡이 나와가지고 막 내가 사고 싶은데 막 못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화웨이 폰 가지고 삼성을 걱정하려고 하면은 그때 화웨이 폰이 뭐 전 세계 점유율의 뭐 20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20몇 프로면 최소한 내 주변 친구들 중에 5명 중에 1명 아니면 10명 중에 2~3명 정도도 화웨이 폰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긴장해라. 근데 화웨이 폰 저는 못 봤거든요. 대표님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국은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들고 내가 쓴다 거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글로벌 점유율, 글로벌 인도량 이런 거 의미 없다. 어디에 판매가 됐는지가 중요하다. 중국을 제외한.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중국을 제외한 데이터도요 믿음직한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딱히 그러게 뭐 그것도 밀어내기 좀 의혹이 네. 있긴 하더라고요. 저쪽 유럽 창고에다 쟁겨놨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회사한테 이제 사업하면서 이거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었고, 렌트카 어차피 유럽은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렌트카 해가지고 어차피 니들 싸니까 하고 또 돌리고 하면 되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판매량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들 테슬라나 현대차의 이런 판매량과는 확실히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BYD를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지만 네. 그 BYD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성장성에 대해서. 경계도 근데 뭐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녀요. 10대 중에 한 2~3대가 비아디면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비아디가 뜨게 된 이유가 저가형 자동차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비아디에서는 우리 고가형 자동차를 나오겠다 하는데 뭐 1억, 뭐 2억짜리 하더라고요. 그 비아디 2~3억 거 살 바에 나는 차라리 타이칸 사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제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현대차도 좋은 게 엄청나게 많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비싼 건 좋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아져서 중국은 고가에서는 안 되고 저가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한계점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기차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네. 요것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가형 소형차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그 테슬라도 그렇고 네, Y 아토. 모델도 네. 그렇고 이것이 또 먹혔고 시장에. 네. 그래서 이 캐즘 구간에서는 싼 차 네. 이게 먹히는 건가 보다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참 우리나라 말 좋은 말 했습니다, 대표님. 싼 건 비지떡이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소비자이지만 누구나 다 소비자지만 최대한 좋은 제품이 싼 거를 사고 싶어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필요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기왕이면 좀 싼 거 좋은 것이고, 벤츠, BMW, 뭐 제네시스 이런 자동차들도 좋지만 가격 할인이 많이 하게 되면 좋은 것이고, 사실 이건 소비자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중국은 잘 건드린 거죠. 중국 내에서도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할인 판매를 해버리고 보조금을 넣고, 그러니까 보조금 빠지면 한 대 팔 때마다 몇 천만 원씩 손실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비아디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중국 정부의 서포트라고 생각합니다. 무한대로 찍어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을 조절한 시점이 언젠가 분명히 올 텐데 그 시점은 비아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시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무역 협상을 하면서 푸시를 하고 제재를 하면서 모든 걸 다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중국은 진짜 이제 백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뭐 끝까지 왔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9월로 예정이죠. IRA 네. 그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종료. 네.
어떻습니까? 4분기부터 이 글로벌 전기차 네. 이쪽의 판매나 생산 대수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다행히 좀 몇 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네. 전기차의 뭐 거의 가격이 대부분이 배터리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쭉 배터리 가격이 쭉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리튬 가격부터가 쫙 빠졌으니. 네. 그래서 대표님 제가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요거 자료 하나 보여드리게 같이 한번 해주세요. 이게 예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그 배터리 가격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우리가 전기차라는 걸 모르던 시절 2018년도 그때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배터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2, 3년 정도 빵 뜹니다. 왜 떴냐? 이때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극재 가격이 거의 최상 피크를 찍으면서 양극재 생산하는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최대치를 찍어버린 시점이 그때거든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요즘에는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안타깝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거로 인한 원자재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안정을 찾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는 그 배터리 가격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원래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근데 2, 3년 정도 빵 떴던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도 계속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이 하향 안정화의 이 그래프 각도 자체가 올해랑 내년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끝물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원래 전기차 배터리는 이 가격이 맞다는 거죠. 균형 가격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쌌을 때 배터리가 비싸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비싸게 팔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올라간 부분을 미 정부에서는 보조금으로 커버링을 해준 거고 하지만 이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싸지니까 굳이 그때의 그 보조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원래 이제 세부안에 배터리 보조금을 점점 줄이는 방식으로 쭉 오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걱정이 또 내는 거죠.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싼데 그럼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전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비쌌을 때는 루시드나 리비안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나 다른 기업들이 그만큼 생산을 못했어요. 왜? 배터리가 비싸니까. 그 비싼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거는 테슬라. 두 번째로 중국의 보조금을 얻고 있는 중국 기업들. 근데 테슬라조차도 그때의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놓은 배터리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너무 필요했던 배터리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거를 불량 재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어쨌든 그 재고를 다 털었고 이제 다 내려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기업들이 수요를 하는 배터리가 있을 거예요. 네. 가격이 싸지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고정적이면 더 매출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싸지지만 더 많이 판매를 함으로써 지난번 고점에 그 기록했던 매출을 저는 에코프로 그룹이 기록할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액 공제안은 그냥 치킨 게임 할 때 미국이 도와준 거니까 네. 끝났으니까 이제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세액 공제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거야 이제 못 살 것 같아 이런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에코프로 정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네, 엄청 뭐 에코프로만이 아니죠. 관련된 그 소재주들 네. 정말 많이 빠졌는데 2차 전지주들 다시 그 예전의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에코프로가 위주로 했었던 게 양극재 위주였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양극재 가격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것들 에코프로 그룹도 알아요. 이 정도의 가격에 팔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그리고 모든 재화가 마찬가지지만 처음 나왔을 때 비싼데 나중에는 균형 가격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 사이 에코프로가 그것만 했느냐? 사업을 다변화시키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올 수 있는 그 비용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줄여놨거든요. 어렵지만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가 좀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에서 그대로 이제 계속 이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그룹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의 어떤 사업도 계속 같이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이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천천히 살아나게 되면은 에코프로도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비싸게 팔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님 하나에 100원짜리를 한 개 팔던 시기에 100원에 매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30원으로 떨어졌는데 4개를 팔면 매출이 120원이 나와서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네, 그 가격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맞습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오히려 루시드, 리비안, 현대기아차 포함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비싼 배터리를 사지 못했던 기업들이 다시 이제 사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늘 수 있을 것 같다.
그 IRA는 뭐 개정되고 나중에 곧 이제 종료가 되겠지만 네. 그 AMPC라고 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소재주들은 네. 계속해서 좀 호재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네네. 부분 좀 팩트 체크 좀 한번 해주시죠. 뭐 AMPC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동안 이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화를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 상장사들도 현지화를 되게 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주고 있어가지고 저도 오히려는 이제 그런 3사를 포함해가지고 중소형 기업들까지도 이 참 캐즘 어려운 기간 동안에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투자를 줄일까? 줄이면 사실 그 업종은 끝이거든요. 예전에 태양광이 그랬던 것처럼 태양광도 똑같았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나와서 미국이 시작했는데 갑자기 돈 될 것 같으니까 중국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그때 종목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 중에 중국고섬, 성균관전투자 이런 기업이 있었어요. 그 태양광 하는 기업이었죠. 다 상폐됐습니다. 엄청나게 피해자를 양산했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코드 번호 구로 시작하는 건 매수하지 마세요. 다 걔네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만큼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다 먹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은 하자마자 미국이 제재를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랑은 완전 다르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엔 그 다시 우리 현대차 네. 완성차 업체로 좀 넘어가 보는데 지금 트럼프 관세 15% 이제 결정이 됐죠. 우리 그동안 무관세로 수출하다가 15% 관세가 생긴 거 이것이 자동차주에는 현대차에는 큰 악재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뭐 다 그러니까 네. 다 그러려니 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15% 관세라고 하는 거는 일단 관세 얘기로 들어가서 보면 대표님 트럼프 1기 때랑 지금 2기 때 일단 기본 환율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은 1,400원대밖에 올라가잖아요 대표님. 근데 그때 당시에 1,040원대였습니다. 네. 환율만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40%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15% 더 낸다 하더라도 결국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게 크게 손해를 보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는 관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로로 갈수록 좋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이걸 알았던 거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미국의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증설했고 심지어 거기서는 지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로봇 쪽으로 신경 쓰길래 이거 설마 했는데 미국의 공장 자체는 로봇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저는 비용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고 미국의 현지 공장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저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15%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미국 기업들도 사실 똑같이 받고 있는 영향인데 미국 기업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기업이 미국 내 자동차 공장을 증설하지 않고 그 멕시코 접경 지역 거기에 싹 졌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아니 GM 같은 스텔란티스 다 거기 있는데 그럼 거기서 미국 기업이 생산해서 다시 그게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15%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트럼프가 이제 그것도 푸시하면서 미국 내에 지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 에서 생산되는 완성차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미국 내 생산할 수 있는 조지아 공장이나 엘라바마 공장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부품이나 셀을 대me인 수출을 전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지화가 지금은 되게 유리한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현대기아차들이 잘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전반적인 매출에 15% 관세가 없으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성장성에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